지구상의 작은 생명체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명은 우리보다 1000배나 오래되었고 개체수는 인간보다 300만 배나 많죠. 우리는 매일 이 생명체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들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신비로운 곤충 왕국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이라고 하면 대부분 육각형 모양의 깔끔한 벌집을 떠올리실 텐데요. 마치 정밀한 기계로 만든 것처럼 완벽한 그 구조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벌들의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외계 영화에서 나올 법한 기이한 모양의 둥지들도 있죠. 끈적한 점액이 흘러내리고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구조물들 말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벌의 종류는 정확히 2만 종이 넘습니다. 이는 모든 포유류와 조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죠. 그렇다면 실제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벌의 총 개체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벌 종의 96% 이상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선 꿀벌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양봉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벌통은 약 1억 개 정도입니다. 각 벌통에는 대략 10,000마리에서 60,000마리의 벌이 살고 있죠. 따라서 인간이 기르는 꿀벌만 해도 1조에서 6조 마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야생 꿀벌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겠죠. 다른 19,999종의 벌들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벌들의 총 개체수는 대략 2만 조 마리로 추정됩니다. 물론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한 최소값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이들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살아가며 매일 전 세계 1조 개가 넘는 꽃들의 수분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벌이 꿀벌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벌 종들은 혼자 살아가죠. 양봉가들이 꿀을 채취하는 것이 벌들을 착취하는 행위일까요? 사실 이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봉업 덕분에 꿀벌들의 개체수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인간은 벌들의 적이 아니라 협력자라고 볼 수 있죠. 벌들에게도 천적은 있습니다. 말벌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재미있게도 말벌과 벌은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야생식물의 거의 90%와 주요 농작물의 75%가 수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3분의 1은 벌과 같은 수분 매개자들 덕분입니다. 만약 벌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4년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빅맥 햄버거에서 벌에 의존하는 모든 재료를 제거한다면 빵만 남게 됩니다. 벌들의 크기는 종에 따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가장 작은 벌은 페리타 미니마라는 종으로 고작 2m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 덕분에 어디든 숨을 수 있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반대편 극단에는 거대한 벌들도 있습니다. 월리스의 거대벌이라 불리는 메가칠레는 성인의 엄지손가락만큼 크죠. 날개를 펼치면 폭이 6cm나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꿀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는 평생 동안 꿀 한 스푼 정도를 생산합니다. 270g짜리 꿀 한 병을 만들려면 약 52,000마리의 벌이 필요하죠. 이들은 2.7kg의 꽃꿀을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00만에서 800만 개의 꽃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제 꿀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으시죠? 벌집은 하나의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평균 5만 마리의 직원이 일하는 46cm 크기의 공장 말이죠. 관리인과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보모, 건축업자, 경비원을 거쳐 마지막에는 꽃가루와 꽃꿀을 수집하는 채집자가 되죠. 이들을 일벌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벌들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꿀벌은 사회적 곤충이니까요. 꿀벌 사회는 여왕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군집에는 여왕이 한 마리만 있고 나머지 수만 마리는 모두 여왕의 자손들이죠. 벌의 몸은 튼튼한 키킨질 외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점에서 벌은 우리 인간보다 버섯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죠. 키틴이 실제로 곰팡이 세포벽에서 발견되는 물질이거든요. 벌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벌은 눈이 5개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커다란 겹눈 2개와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작고 단순한 눈 3개죠. 벌이 더듬이로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촉각기관이 아닙니다. 예상외의 기능을 하죠. 사실 이것은 후각기관입니다. 벌은 우리처럼 폐로
절대로 공기를 펌핑하지 않습니다. 몸에 있는 기문이라는 구멍으로 직접 공기가 들어가죠. 공기를 흡입하지 않으니 냄새를 맡기 위해 무언가를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듬이가 있는 거죠. 벌의 후각이 얼마나 민감할까요? 확실히 개와 경쟁할 만한 수준입니다. 벌의 미각 센서는 목구멍, 주둥이, 더듬이, 심지어 다리에도 있어요. 이런 초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분간 손에 맛있는 버거를 들고만 있어도 전혀 먹지 않아도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영양사들은 확실히 파산하지 않겠죠. 벌은 청각도 있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가슴과 배의 일부, 앞다리 아랫부분에 있는 특수기관으로 진동을 감지하죠. 마지막으로 언급할 만한 것은 벌이 감각기관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을 매우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침기관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배 뒤쪽 끝에 위치한 전체 기관으로 두 개의 독샘과 독저장소, 톱니 모양의 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의 길이는 약 2mm 정도입니다. 침에 가시가 있어서 대부분 희생자의 피부에 박혀버리죠. 한 번 쏘여도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대 7%의 사람들이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공격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은 여러분과 상관없으며 건드리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수벌은 독도 없고 침도 없어서 원해도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나비의 변태와는 매우 다릅니다. 잘 조직된 팀워크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은 여왕이 각 방에 낳은 알로 시작됩니다. 수정된 알과 수정되지 않은 알이 있는데 수정되지 않은 알에서는 수벌이, 수정된 알에서는 일벌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여왕도 될 수 있죠. 여왕이 되려면 16일, 일벌은 21일, 수벌은 24일이 걸립니다. 식단은 일벌, 수벌, 미래의 여왕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로얄 젤리는 처음에 건조 중량의 최대 70%가 단백질이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비교적 적습니다. 3-5일 된 애벌레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저장된 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분 비율은 높아지죠. 수벌 애벌레용 젤리는 애벌레가 자라면서 최대 60%의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애벌레는 5번 탈피하며 5일 후에는 알에서 부화한 작은 벌레보다 1500배나 커집니다. 일벌들은 애벌레가 있는 방을 밀봉하죠. 밀봉된 애벌레는 점차 번데기로 변합니다. 이 단계에서 애벌레는 벌로 변합니다. 날개, 다리, 눈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눈의 색깔이 처음에는 분홍색에서 보라색으로 마지막으로 검은색으로 변하죠. 몸에 털이 나타납니다. 여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정란은 모두 벌집의 여왕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여왕이 될지는 일벌들에게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일벌들이 어떤 방이 여왕방이 될지 결정하죠. 실제로 일벌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을 준비합니다. 집단의 생각은 여왕을 하나만 기르기로 계획했지만 유충은 알을 낳은 지 3일 후에 부화하고 벌들은 유충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처녀 여왕이 벌집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쟁자인 다른 어린 여왕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들이 가장 강하고 건강하며 민첩한 여왕만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여왕을 여러 마리 기르는 이유죠.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벌집에서 나온 지 3-4일 후 처녀 여왕은 방향 감각 비행을 시작합니다. 짝짓기는 정말 엄청난 광경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생후 70일째의 처녀 여왕은 수벌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 벌집을 떠나 비행합니다. 이 비행은 약 20분 동안 지속되며 20m 이상의 높이에서 벌의 최대 속도인 약 55에서 60km/h까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죠. 다른 종들도 비슷한 경쟁을 벌이니까 왜 그렇게 높고 빠르게 날아야 할까요? 가장 강한 수벌만이 유전자를 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이 좋은 수벌의 경우 모든 것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끝납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수벌은 생식기관을 늘려서 암컷의 배에 삽입하고 엄청난 압력으로 모든 정자를 그녀에게 주입합니다. 이 순간 수벌은 말 그대로 모든 즙을 짜냅니다. 신체의 거의 모든 체액을 사용해서 폭발적인 추진력을 생성하죠. 물론 수벌은 그 직후에 죽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십 마리 수벌의 종자라는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암컷은 평생에 한 번만 교미하고 남은 평생 동안
필요에 따라 알을 수정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거든요. 여왕은 교미에 성공하고 벌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여왕은 남은 평생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이렇게 합니다. 각 방에 알을 하나씩 낳고 알을 낳기 전에 하나에서 다른 방으로 점차 이동하죠. 처음에는 하루에 최대 1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매우 적죠.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고 벌들이 꽃꿀을 찾기 시작하면서 풍부한 꽃이 피어나는 이 기간 동안 벌집은 신선한 꽃가루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왕은 하루에 약 1000개의 알을 생산하는 실제 산란 기계로 변하죠. 활동적인 계절의 정점에는 최대 2200~3000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루에 수천 개의 알을 생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아주 간단합니다. 여왕은 이 기간 동안 거의 끊임없이 먹이를 먹거든요. 일벌들이 여왕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여왕이 한 시즌에 평균 105, 10개의 알을 낳는 방식이죠. 이 과정 자체가 공학적 업적입니다. 여왕은 알을 방의 맨 아래에 수직으로 놓아요. 알은 벌의 자궁에서 수정됩니다. 이를 위해 여왕은 짝짓기 중에 수집된 정자를 끌어올리는 특수 펌프를 갖고 있는데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일어나지 않죠. 사실 여왕이 아니라 방이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비유적인 의미에서요. 여왕이 배를 방에 담그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여왕은 특정 각도로 몸을 구부려요. 이 동작을 할 때 좁은 방의 가장자리에 닿는 특수한 민감한 털이 있습니다. 정자 펌프 수축을 유발하는 신경 자극을 생성하죠. 정자 한 방울이 아래에 도달하면 일벌이 부화합니다. 여왕이 수벌용 방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해요. 이 방은 일벌용으로 설계된 방보다 처음부터 큽니다. 수벌은 훨씬 크고 자라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여왕의 수명은 3회시 5년이며 때로는 더 길지만 드물게 7~8년을 넘어요. 이는 야생에서만 가능한데 양봉가들은 늙은 여왕을 훨씬 일찍 교체하거든요. 하지만 양봉가만이 여왕을 교체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벌집 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죠. 여기서 집단지성이 작용합니다. 벌들은 아프거나 다친 여왕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즉시 새로운 여왕을 번식시키기 위한 특별한 여왕방을 준비합니다. 알에서 성충으로 일벌이 발달하는 데는 21일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알로 3일, 열린 방에서 애벌레로 6일, 밀폐된 방에서 애벌레와 번데기로 12일이 포함되죠. 벌이 벌집 뚜껑을 씹어먹고 나오면 새로 나온 어린 벌은 매우 약해서 걸을 수도 없어요. 다른 나이 많은 벌들이 즉시 와서 도와주고 더 강해질 때까지 먹이를 주면 곧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일벌이 꽃꿀을 모으는 주된 임무를 맡기 전에 평생 동안 직업 사다리를 오르는 방식이 흥미로워요. 말 그대로 하찮은 일꾼, 특히 청소부로 시작하거든요. 여왕이 벌집의 청결에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벌은 벌집에 올라가 벽과 바닥을 핥아서 깨끗이 닦습니다. 생후 4일째의 어린 벌은 이미 꿀과 꽃가루를 섞어 늙은 애벌레에게 먹일 수 있어요. 벌은 벌집에서 짧은 비행을 하지만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만이에요. 실제로 벌은 어떤 조건에서도 벌집 안의 오물을 용납하지 않으며 7일째에야 밖에서만 용변을 봅니다. 벌의 샘에서 로얄 젤리 분비를 시작하면 벌이 이때부터 보호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벌은 생후 3일까지 가장 어린 벌에게 먹이를 줄 수 있고 12일째에는 여왕에게 로얄 젤리를 먹입니다. 벌은 왁스선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큰 경력적 도약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라요. 벌이 벌집을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성장하는 벌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건축업자로 재교육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충분한 음식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왁스선은 배의 아래쪽 4개 부분에 있습니다. 벌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육각형 모양으로 벌집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왜 이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삼각형이 아닐까요? 우선 가장 효율적인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건축 자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각 벌집의 내부 부피를 최대화하고 벌집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해주거든요. 하지만 벌들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고 수학적으로 정확한 벌집의 이상적인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성급하게 가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벌들이 육각형 벌집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원형 또는 더 정확히는 원통형 벌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리 법칙이 벌들을 육각형으로 만들어요. 벌들은 원통형 벌집 사이의 틈을
왁스로 채웁니다. 새로 만들어진 방은 왁스가 여전히 따뜻하기 때문에 매우 유연해요. 원통은 서로 평평하게 놓여 육각형 모양을 이루죠. 마지막으로 어린 벌들은 돌아온 채집벌에게서 꼭 꿀을 받는 일을 담당합니다. 바로 여기서 꿀 만들기에 신비가 일어나요. 평균적으로 신선한 꽃꿀은 약 50%의 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매우 액체에서 더 걸쭉한 종류까지 다양합니다. 이 형태로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발효되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꽃꿀 가공은 채집벌의 꿀 위에서 시작됩니다. 채집벌이 집으로 돌아오면 수집한 꽃꿀을 일꾼에게 넘깁니다. 수집벌은 꽃꿀을 주둥이로 빨아들이죠. 일꾼은 꽃꿀을 잠시 씹어요. 채집벌이 시작한 과정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다음 수집벌은 주기적으로 꽃꿀을 주둥이 끝으로 방출하고 다시 삼킵니다. 벌침의 효소는 복잡한 당을 단순한 당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해요. 이것은 꽃꿀을 방에서 방으로 옮겨서 수행해요. 물은 부피의 최소 21%까지 증발합니다. 이 과정은 82일이 걸려요. 이 기간 동안 꿀은 이미 형성되었지만 아직 익지 않았고 액체 상태이므로 물 증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벌은 날개로 부채질합니다. 수백 마리의 벌이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 벌집 근처에 있고 내부에서 활기찬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벌이 앞뒤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벌집의 시럽이 원하는 농도에 도달하면 방이 왁스로 밀봉됩니다. 이 밀봉은 일종의 품질 표시예요. 벌이 직접 찍은 마크는 꿀이 준비되었고 상하지 않으며 공기가 밀봉된 방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전에는 성분이 효소로 풍부해지고 실질적으로 살균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상태에서 꽃꿀이 꿀로 변환되는 거예요. 꿀은 수년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습니다. 꽃꿀 채집자로 승진하지 않은 15, 18일 된 어린 벌은 종종 역할을 바꾸어가며 벌집에서 다른 많은 작업을 계속 수행해요.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직업을 습득하죠. 예를 들어 일부는 둥지를 지키는 실제 군사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경비원의 위치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일부는 하루 동안, 다른 일부는 일주일 동안 복무합니다. 징집 기간은 한 주에서 3주까지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강력한 군집에는 10, 20마리의 경비벌이 동시에 순찰합니다. 벌집 입구 경비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작동해요. 경비벌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벌의 냄새는 여권이며 각 군집에는 고유한 냄새가 있어요. 의심스러운 개체는 철저히 냄새를 맡고 거의 만져져요. 더듬이 가드는 냄새뿐만 아니라 행동 패턴으로도 자신을 인식합니다. 벌집 구성원은 보통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반면 외국 도둑벌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재빨리 벌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감염된 벌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회사에서 온 벌도 마찬가지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날개, 더듬이 및 기타 신체 부위를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다른 경비원이 결국 도와주러 올 것이고요. 날개를 갉아먹힌 무력한 도둑은 땅에 던져져 죽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더 큰 위협에 대비해 예약된 침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보 신호는 이소밀 아세테이트라는 복잡한 페로몬을 분비하는 침 장치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체 군집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모든 일벌은 일시적으로 경비원이 되어 군집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죠. 긴급 경보가 발령되면 개별벌은 입구와 경계 주변의 다른 지점에 자리를 잡습니다. 배를 들어올리고 경보 페로몬이 곧 방출되는 동시에 모든 손님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벌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사회적 동물은 시민권을 얻기 위한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길 잃은 벌이 가족에 합류하고 싶어 합니다. 불쌍한 벌이 둥지에서 너무 멀리 날아가 돌아올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 경우 두 가지 잠재적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애원하는 불쌍한 벌이 마치 경비원에게 뇌물을 주려는 듯 음식을 혀로 내밀었어요. 경비원은 재물을 무시하고 대신 불쌍한 벌의 등에 올라타 턱으로 날개를 살짝 만졌죠. 순종적인 이민벌은 고개를 숙이는 것을 참았습니다. 벌이 곧 저항하지 않는 동안 다른 경비원들이 검사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경비원의 표피에서 나는 냄새가 새로 온 벌에게 전달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갈 연료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양봉가들은 이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종종 죽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경비원이 교대할 때 벌집에 끼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벌이 충분히 성숙하고 발달하고 경험이 쌓이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시작하여 날아다니는 벌이 되어 꽃꿀과 꽃가루를 모으기 시작해요. 벌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닐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꽃꿀을 마시는 것입니다. 벌은 날아다니기 위한 연료로 필요하고 미래의 꿀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전리품으로도 필요하거든요. 벌은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꿀 냄새를 감지하여 풍부한 꽃이 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와 비슷한 후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벌은 점성이 있는 꿀과 액체 꿀을 모두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이것이 꿀벌이 거의 모든 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응력이 뛰어난 이유죠. 대부분의 다른 종은 특정 유형의 식물에만 특화되어 있거든요. 꿀 외에도 꿀벌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신체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데 꽃가루가 얼마나 작고 부서지기 쉬운데 어떻게 꽃가루를 모을 수 있을까요? 그 자체로 또 다른 공학적 업적입니다. 꿀벌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전기를 이용해 꽃가루를 모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꿀벌의 몸은 털로 빽빽하게 덮여 있는데 벌이 날 때 눈에서도 털이 발견되죠. 이 털은 정전기를 축적하여 꽃가루를 끌어당깁니다. 본질적으로 스웨터를 벗을 때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게 만드는 것과 같은 물리적 현상이에요. 꽃가루를 벌집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벌은 즉시 다리에 있는 특수 브러쉬로 꽃가루를 빗질합니다. 꽃에 있거나 이미 공중에 있는 동안 작은 덩어리를 형성하여 뒷다리에 바구니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죠. 이 동안 벌은 마른 꽃가루를 침샘에서 분비되는 분비물과 함께 붙여 페이스트 같은 물질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지만 벌은 항상 쉽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꽃가루와 꿀을 찾아 원래 벌집에서 아주 멀리 날아가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구름 뒤에 숨어 있더라도 태양을 이용하여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벌은 평광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또한 후각에 의존하고 도로와 강과 같은 선형 지형 특징으로도 길을 찾죠. 벌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꽃이 있는 위치를 발견하면 친구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여 날아갈 곳을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벌들이 어떻게 자신의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방향과 거리와 같은 꽤 복잡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텐데요. 벌들은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벌들은 춤을 추면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곤충학자들이 흔들춤이라고 부르는 특징적인 움직임의 전체 집합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흔들춤과 둥근춤 두 가지 유형의 춤을 결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은 직선으로 격렬하고 빠르게 움직여 배를 좌우로 흔든 다음 돌아서죠. 반원을 그려 같은 지점으로 돌아와서 이전과 같은 거리를 걸어 배를 흔든 다음 다시 돌아서요. 이 바디 랭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벌춤은 원하는 방향과 거리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해요. 꽃이 있는 초원의 방향은 믿기 쉽지만 거리는 실제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벌이 배를 흔드는 방향은 식량원의 방향을 나타내지만 지속 시간도 무작위가 아니며 거리를 인코딩하죠.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측정 시스템과 비슷해요. 흔들림의 1초는 약 1km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일벌의 삶은 몇 년의 잠재적 수명을 가진 군집에 헌신하는 힘든 노동입니다. 계절 동안 30배에서 40일만 살아요. 말 그대로 스스로 일해서 죽기 때문이거든요. 죽음조차 따뜻한 계절에 공동선과 일치해요. 벌이 임박한 죽음을 감지하면 밖으로 날아가 죽기 때문에 자매들에게 시체를 치우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해줍니다. 수벌의 죽음은 훨씬 더 비극적이지만 먼저 수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컷은 수정되지 않은 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수벌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만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녀의 복제품이에요. 복제품이 100% 동일하고 수벌은 완곡하게 말해서 여왕과 닮지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죠. 답은 간단하고 모든 것이 식단에 관한 것입니다. 수컷이 알에서 성숙한 수컷으로 발달의 모든 단계를 거치는데 약 41일이 걸려요. 알 단계와 방에서 나오는 것 사이에는 24일이 걸리죠. 그러나 수벌은 태어난 직후에 짝짓기를 할 준비가 된 수컷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숙하는데 14대길 16일이 더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벌이 처녀 여왕을 수정할 준비가 된 때죠. 시즌 동안 태어난 모든 수벌의 극소수입니다. 거의 여왕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여름 내내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일벌을 도울 것입니다. 수벌의 삶을 살펴보면 일벌이
엉덩이를 떼지 않고 일하는 동안 잔인한 진화적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컷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생을 보냅니다. 3일 동안 먹어요. 말 그대로 일벌보다 3, 4배 더 많은 꿀과 꽃가루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날아다니며 소비하죠. 햇볕을 쬐고 재미있게 지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벌 군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비난받지 않을 거예요. 수컷은 그곳에서 환영받을 거예요. 일벌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벌들이 방을 시키기 위해 날개를 일제히 퍼덕일 때 수벌들이 동정심을 표하는 것이에요. 수벌이 꽃가루와 꿀을 모아 벌집을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자연은 수벌에게 이러한 작업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수벌의 게으름 뒤에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벌의 몸은 미래의 여왕을 수정하기 위해 정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1000만 개의 정자세포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극도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벌은 3인분을 먹는 거예요. 여름 내내 바쁘게 날아다니는 사실조차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수벌은 문자 그대로 지구력 비행 기술과 경계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결국 암컷과의 교미는 엄청난 속도로 높은 고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죠. 자연의 설계에 따르면 가장 빠르고 강력한 수벌만이 여왕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군집에서 수벌은 전체 벌 개체 수의 약 14의 16%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한 벌집에는 수만 마리의 일반 벌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왕은 한 마리뿐이에요.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지는 간단합니다. 번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 벌의 우선순위거든요. 따뜻한 계절이 끝나면서 그들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이에요. 자연은 점점 더 적은 꽃꿀을 제공하고 벌은 겨울을 준비하며 수벌은 새로운 꽃꿀이 들어오지 않아 부담이 됩니다. 음식은 아껴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벌집에서 수벌에 대한 태도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벌이 먹이를 먹지 못하게 하고 꿀방에서 밀어내고 나서 모두 군집에서 몰아냅니다. 암컷 벌에게는 경보 페로몬이 부여되었어요. 이소밀 아세테이트는 침 근처에서 생성되고 2개의 헵타논은 턱 근처에서 생성되죠. 후자는 또한 리도카인과 유사한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벌은 먼저 수컷을 물고 2개의 헵타논을 주입하여 부분적으로 고정시킨 다음 둥지 밖으로 끌어냅니다. 결과적으로 배고프고 지치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수컷은 죽고 둥지 입구 바로 앞에 모여있게 되죠. 때때로 벌은 겨울 동안 여러 마리의 수벌을 남겨둬요. 예를 들어 여왕에게 불만이 있고 겨울을 난 후 그녀를 교체할 계획이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무자비하게 처리됩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곤충의 행동을 연구해 왔으며 수천 마리의 개체가 어떻게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끊임없이 놀랐습니다. 이 집단 유기체는 결코 동면하지 않습니다. 벌집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지나기를 기다려요. 벌들은 단단한 공 모양으로 모여서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벌들은 벌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름에 저장된 꿀과 꽃가루를 먹어요. 벌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봄까지 참지 않고 용변을 참습니다. 많은 벌들이 겨울을 살아남지 못해요. 때로는 봄까지 벌집 바닥이 죽은 벌의 카펫으로 덮여 있지만 겨울 동안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한 후에도 벌 가족은 계절 동안 빠르게 회복하고 계속 살 수 있어요. 군집은 독특한 삶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양봉가는 각 벌이 군집마다 독특함과 심지어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강한 군집과 약한 군집이 있어요. 어떤 벌통은 겨울을 침착하게 견뎌내고 다른 벌통은 나란히 서 있지만 완전히 죽습니다. 게다가 같은 양봉장에 더 차분하고 공격적인 군집도 있어요. 각 벌통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체처럼 행동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집단적 존재는 집단을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침내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군집을 만들기로 결정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과정을 분봉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양봉가가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든 마주치는 자연스럽지만 매우 놀라운 현상이죠. 그러나 초보 양봉가를 방심하게 하고 일반인을 정말로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벌 가족이 새로운 군집을 형성할 준비를 하도록 촉구할 때 시작됩니다. 이는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 때문일 수 있어요. 공간이 벌집으로 완전히 채워지거나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죠. 벌 군집이 강할수록 분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다음 벌은 미래의 여왕이 자랄 수 있는 여왕방을 만들기 시작해요. 분봉은
보통 정오전에 따뜻하고 화창한 날에 날아갑니다. 늙은 여왕은 나이와 체격, 그리고 비행 기술이 약간 녹슨 사실 때문에 분봉과 함께 벌집에서 날아가요. 여왕은 오랫동안 빠르게 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지나 덤불, 울타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머지 벌들은 이주팀에서 그녀의 냄새를 따라가죠. 약 5분이 걸려요. 새 군집이 나뭇가지나 덤불의 큰 덩어리로 매달린 후 떠나기 위해 4~5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자신만이 아는 방향으로 날아가죠. 가끔씩 무리가 며칠 동안 머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무리가 임시 위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정찰벌은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군집을 설립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무 구멍, 큰 통나무, 새집 등과 같이 잠재적으로 적합한 모든 장소를 날아다녀요. 주요 기준은 악천후와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넓은 공간이에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거든요. 정찰벌이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들은 무리의 임시 장소로 돌아와 우리가 말했던 것과 같은 흔들춤을 춰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양한 벌이 다양한 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친척에게 우리가 그곳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벌들은 지정된 장소로 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해요. 괜찮다면 돌아와 같은 방향으로 춤을 추며 그 과정이 반복되기 전에 그곳에 갔던 사람들과의 연대를 확인합니다. 벌들은 이런 식으로 장소를 비교해요. 점차적으로 한 방향이 대다수에게 최고로 여겨집니다. 벌들이 합의에 도달하자마자 무리는 즉시 이륙하여 새로운 위치로 이동해요. 이것은 분봉하는 동안 민주주의 사회에 명확한 징후를 보이는 이러한 작은 생물들의 놀라운 예입니다. 행동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양봉가들은 때때로 가을에 도망치는 것을 관찰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집 붕괴 장애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벌집을 떠나는 것을 포함해요.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음식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벌이 겉보기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에 대한 수많은 과학 문헌이 쓰여졌지만 우리는 벌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꿀벌은 최초로 길들여진 곤충이거나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길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를 지배자로 인식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를 존재로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10만 년 동안 존재해왔고 그들은 1억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단지 갑자기 시작되어 갑자기 끝날 자연의 이상하고 더없는 현상일 뿐입니다.